그 난카이 해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거든요, 지진 나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건물 붕괴도 붕괴겠지만 주로 쓰나미에 의해서 사망자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본이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지만 뭔가 국민들한테 근거를 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면은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토난카이 지진 발생했을 시 사망자 실종자 29만 명 이상, 쓰나미로 그중에 2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건물 붕괴로 한 7만 명 이상 사망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대재앙을 예언한 만화가 화제였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작가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고요. 저도 그 만화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만화 작가 타츠키 료라는 분이 내가 본 미래라는 제목의 만화를 쓰셨던 것 같고, 1999년에 발간이 됐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언을 하셨던데, 영국의 이제 어마어마한 락 가수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 그리고 다이애나 비의 죽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만화가 나왔던 때가 1999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레디 머큐리나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그 전에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까지 꿈에서 봤던 것들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는 뭐 다 지나고 나서 그 봤다고 그러면 누가 믿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해에 큰 자연재해가 있을 거다라는 그거가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대만 쪽에서 주로 나오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할까요? 후속편이라고 할까요? 개정편? 99년에 나온 거에 내가 그동안 꿈을 더 꿨는데 추가적으로 또 본 게 있다, 그런 걸 이제 덧붙여가지고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2025년 7월에 일본에서 아주 큰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쓰나미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일본 정부에서도 큰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연계된 쓰나미이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곳은 지진이 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지질학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판 안에 우리 한반도 전체가 그냥 다 들어있어요. 그 주변에 일본처럼 판 경계라고 할 만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딱히 없는데,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일본 동북 혼슈하고 홋카이도, 이 지역은 이제 북미판, 미국, 캐나다 이쪽 북미판 있잖아요. 그쪽 판에 속하고, 서남 혼슈 그리고 큐슈 시코쿠 요 지역 있죠. 일본 니은 자로 생겼습니다. 남쪽 있죠. 요 지역은 또 유라시아 판에 속합니다. 우리 한반도하고 같은 판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일본은 벌써 동북부하고 서남부가 다른 판에 속해 있어요. 그죠? 거기다가 일본의 동해안, 태평양 쪽이죠. 이쪽은 태평양 판이랑 또 다른 판이 존재해요. 그리고 일본의 남해, 거기는 또 필리핀의 판이라고는 또 다른 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4개의 판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곳인데, 이 판과 판이 이제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지질학적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판은 이렇게 갈라져서 쪼개지거나, 그래서 그 사이에 바다가 만들어지거나, 근데 무작정 바다가 만들어질 수 없죠. 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찢어지면 어떤 곳에서는 또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와 유라시아가 충돌하는 곳, 거기는 이제 히말라야라는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지고,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큰 지진 났었죠. 그것도 그거의 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처럼 태평양판, 해양판입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 이런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양판은 무겁기 때문에 충돌해가지고 거대한 산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지구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멘틀 깊숙이 가라앉아 버리는데, 그런 현상을 이제 섭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섭입. 그래서 일본 동쪽 해안을 따라서는 태평양판이 일본 쪽으로 섭입을 하고 있고, 일본 남쪽에는 필리핀 해판이 일본 쪽으로 또 북으로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평양판은 필리핀 해판 아래로 또 섭입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죠. 마치 우리 딱지 접을 때처럼 그런 상태고, 2011년에 그 도호쿠 대지진, 규모 9짜리 지진이 났던 곳이 태평양판이 일본으로 섭입하고 있는 그 경계에서 지진이 났었고요. 지금 이제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는 필리핀 해판의 섭입에 의해서 지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이 태평양판이든
필리핀의 판이든 이 거대한 지구 표면의 어떤 판 운동에 의해서 계속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섭입을 해요. 일정한 비율로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의 판이 매년 4m 정도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한다고 해요. 아주 규칙적으로 4에서 5m 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10년으로 따지면 40에서 50m가 섭입하는 거고, 그 남해안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거기에 전체에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0년으로 치면 4에서 500m 정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건 타스키 료 작가가 예언을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본에서 이제 거대 지진들이 이제 역사 고문헌에 그런 이벤트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700년, 서기 700년쯤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0세기 이전 기록은 좀 이렇게 불분명해요. 불분명 긴가민가 싶은 것들이 많은데 서기 1300년쯤 정도로 오게 되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어떤 사망자 숫자, 피해 형태, 규모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 학자들도 그 역사 기록들을 굉장히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있는 과거 난카이 해곡 대지진을 보면은 그 일본 학자들도 좀 신뢰하고 있는 기록이 이제 1300년대부터의 기록인데 보면 이제 일본은 지진 앞에다가 그때 당시에 연호를 붙입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이제 바뀌니까 지금 레이와잖아요, 그죠? 1361년 7월 26일 그때 당시에는 연호가 쇼웨이였는데 그때 당시에 뭐 시텐노지라 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절이 붕괴해서 5명이 뭐 압사했다, 뭐 이런 기록이 전해지죠. 지금처럼 전 일본을 통틀어 가지고 전체 사망자 수, 실종자 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그 시대는. 그래서 뜨문뜨문 이런 게 들어옵니다. 쓰나미 발생했다는 기록, 그리고 1700가구 유실되고 60명 사망했다는 기록. 이런 거는 큰 지진이나 쓰나미, 그에 수반된 쓰나미가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쓰나미의 규모 같은 걸 가지고 이때 지진이 한 8.1에서 8.5 정도 됐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 다음 지진이 이제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것 중에 1498년, 한 140년 후죠. 9월 11일에 그때 연호는 메이오 시대고 지진 규모는 약 8.2에서 8.4 정도. 이때부터는 문헌 자료가 매우 풍부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보면은 이제 기라는 지역이 있고 보소라는 지역인데 그 사이에서 뭐 해안가 분지에서 아주 흔들림이 컸다라는 목격담 이런 거 있고 구마노 홍구 우타샤이 뭐 신전 붕괴 간토 지역 광역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이세 시마에서 뭐 1만 명이 사망하고 2만 6천 명 뭐 사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망자 수가 집계가 돼가지고 막 기록이 돼 있고 호수가 바다랑 졌다는 지진 이후에 그런 기호도 나오고 모래가 분출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걸 토양 액상화라고 하는데 이게 모래로 돼 있는 지형은 이렇게 땅이 막 흔들리면 모래알들이 사이에 공극들이 막 벌어지면서 진동에 의해서 얘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지표로 분출해서 오르는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지진이 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에요. 이게 있었고 1707년도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지진입니다. 호에이 대지진이라고 하는데 이 지진은 그 지진 자체의 피해나 쓰나미 피해도 있지만 뭘로 유명하냐면 이 지진이 있고 나서 48일 후에 후지산이 대폭발합니다. 후지산이 그때 당시 폭발 규모로 한 5 정도의 분화를 했어요. 굉장히 큰 분화입니다. 지금 뭐 과거 한 100년 이내에 있었던 분화 중에 5가 넘어가는 분화가 지금 지구상에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2년에 남반구 저기 통가 헝가라는 곳에서 굉장히 큰 화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옆에 섬에서 그게 규모가 5였어요. 마치 핵폭탄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분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1707년 호에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48일 후입니다. 그때 당시에 화산재가 후지산을 중심으로 이제 동쪽 지역들 그러니까 동경을 포함해가지고 그 지역들을 완전히 다 덮어버립니다. 완전 초토화가 됐었고 지진에다가 화산재해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큰 재해가 있었죠. 일본의 영화 보면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드라마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했는데 거기를 보면 일본이 침몰하면서 같이 일어나는 일이 보면 후지산이 폭발하는 게 나오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707년 이 호에이 대지진 당시에 난카이 트롭에서 있었던 이 지진 당시에 후지산이 분화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큰 지진의 날씨에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다. 이걸 항상 이렇게 엮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진이 있고 또 한 100여 년쯤 후에 1854년에 안세이 시대에 또 큰 지진이 있었고
그로부터 92년이죠. 호에이 지진이 있고 안세이 지진까지는 147년이 걸렸고, 안세이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쇼와 시대죠. 일본 패망 직후입니다. 12월 22일에 쇼와 도난카이 지진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고 규모 한 8.4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사실 그래가지고 이걸 찬찬히 보시면은 1361년부터 한 140년, 그 다음 지진까지는 한 200년, 또 그 다음 지진까지는 또 한 150년, 그리고 안세이 지진에서 쇼와 지진까지는 또 한 92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쇼와 도난카이 지진으로부터 한 80년 흘렀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진 주기가 한 1300년대부터 한 150년, 200년, 100년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 지진이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일본 정부는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죠.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 80%, 1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 뭐 3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충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건데, 시간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타임 프리딕터블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니까 1707년도, 그러니까 호웨이 대지진 났을 때죠. 그때 기록에 보니까 일본의 고치현에 거기에 이제 무로츠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가 있고 그 항구를 관리하는 집안이 있어요. 쿠보노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이 이제 대대로 이제 그 항만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이 보니까 그 호에이 지진이 났던 1707년, 우리 뭐 조선 중기쯤 되죠. 그때의 이 항구에서 지진이 나고 나서 항구가 한 1.8m 융기됐다는 거예요. 집안이 들어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7년이 흐르고 안세이 지진이 일어나죠. 안세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안세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한 1.2m 들어올려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세이 지진이 있고 나서 약 92년 후에 쇼와 지진이 일어나는데, 1946년이니까 이미 현대적 어떤 측량, 지진 관측 개념이 이렇게 도입된 시기니까 그때는 보니까 1.15m 융기가 있었어요. 요 항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일본의 이 과학자가 이걸 들어보니 이 규칙성이 있다. 호에이 대지진 때는 1.8m가 융기된 이후에 그 다음 지진까지 147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 지진의 안세이 대지진 때는 보니까 1.2m가 융기됐는데 융기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융기량이 줄어든 만큼 그 다음 지진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더라.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가치를 가지려면 표본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뭐 어떤 평균 키 하는데 뭐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는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도 조사하고 시골도 조사하고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이건 너무 표본이 작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이런 패턴이 보인다고 해서 이게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 못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려면은 어떤 이런 융기량이와 어떤 그 다음 지진 간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과학적 증거라든지 아니면 뭐 수치 모델 결과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일본이라는 곳 자체가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공포를 하지 않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일본 정부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빈약한 증거에서 나온 이런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이 모델에 따르면은 마지막 쇼와 지진 때는 1.15m가 융기를 했으니까 그만큼 또 그 다음 지진까지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88.2년이에요. 다음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그러면 언제냐? 2034년이에요. 뭐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후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학계에서는 동의받기 어렵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는 최대한 피해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이제 주류 지진학자들은 일본의 어떤 동해안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나기 어렵다, 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9짜리 지진이 나버렸죠.
그때부터 좀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원전까지 사고가 나면서 이게 사고 수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고 수습이 안 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괜찮다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본 정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난카이 해곡의 지진이 날 확률이 뭐 30년 내 80%다. 지금 이 타임 프리딕터블 모델에다가 2033년 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확률에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딱 가운데다 놔가지고 그때 이제 밑에 정규분포 곡선 아래쪽에 이제 면적이 이제 확률 퍼센트를 드러내는데 사실 표본도 너무 적고 이게 역학관계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일본이 이렇게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지만 뭔가 국민들한테 근거를 댈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이야기를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면은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토난카이 지진 발생했을 시 사망자 실종자 29만 명 이상, 쓰나미로 그중에 21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건물 붕괴로 한 7만 명 이상 사망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면은 피난자 이재민 숫자, 피난해야 되는 사람이 1230만 명. 우리 뭐 수도권 인구죠, 그죠? 그리고 어떤 건물의 전괴, 손실 뭐 이렇게 되는 건물 숫자만 해도 230만 동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하고요. 경제 피해 270조 엔, 그죠? 말이 안 되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본은 사실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과거에는 일본도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나서 약간의 어떤 자연재해를 바라보는 스탠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가 같이 올 우려는 없을까요? 동일본 대지진 2011년 당시도 지진 자체로 사망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실 지진이 나면은 흔들림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붕괴되다 보니까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건데, 근데 사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바다에서 난 지진이었고 그래서 육지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바로 사람 사는 곳 밑에서 지진이 났으면 건물 붕괴가 심했겠지만 그래도 건물 붕괴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적었어요. 난카이 해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거든요, 지진 나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 붕괴도 붕괴겠지만 주로 쓰나미에 의해서 사망자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시멈으로 잡았던 29만 명 정도의 사망 실종자 중에 21만 명 정도가 쓰나미에 의해서 사망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 후지산도 함께 폭발할 수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더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 후지산이 분화할 시에 300년 전 1707년 분화 당시와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형태로 분화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1707년에는 후지산이 어떻게 분화했냐면 우리가 이제 화산학에서 플리니식 분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리니언 이럽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화산 꼭대기에서 폭탄 터졌을 때 보면 기둥이 쫙 올라가면서 하늘에 버섯구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이 플리니식 분화가 일어나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화구를 따라서 분출되는 이 화산 가스와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뜨겁고 이렇게 강한 어떤 그 분출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그 뜨겁기 때문에 관성과 가지고 있는 그 부력에 의해 가지고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부력을 잃어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마치 핵폭탄 구름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고, 그걸 이제 화산학에서는 우산구름, umbrella cloud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성층권에 가게 되면 우리 대륙권, 그러니까 저층 대기라고 말을 하죠. 이쪽은 보면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잖아요. 여름에는 뭐 북대서양 고기압에 의해서 남동풍이 불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해서 북쪽에서 바람 불고 이런데, 성층권으로 올라가면은 항상 거의 일정한 바람이 불어요. 우리 편서풍 지대라고 하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 이제 제트 기류라고 말하는 그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제트 기류를 타고 화산재가 우리나라가 속한 이 한 중위도 정도 지역 북반구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서에서 동으로 화산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07년 분화 당시에 그 후지산 근처에 어떤 뭐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후지산의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도시들, 대표적으로 도쿄를 들 수 있죠. 거기에 화산재가 이제 수 센티미터씩 쌓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 특히나 일본 지진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후지산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난카이 해곡의 지진도 과거 어떤 지진 관련된 역사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후지산의 분화 기록도 굉장히 정교하게 남아있어요. 보면은 한 15세기 전까지는 후지산이 10년, 수십 년 단위로 작은 규모로 분화를 했어요. 근데 한 15세기 이후부터는 갑자기 분화 주기가 길어져요. 분화와 분화 사이의 간격이 길어지더니 1707년 분화가 있기 전에는 한 100년 동안 분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분화가 일어나요. 이 화산이 좀 그렇거든요. 이게 분화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안에 마그마가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화산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부에 가지고 있는 마그마가 점점 끈적끈적한 이 점성이 올라가는 형태로 그 마그마 물성이 변해갑니다. 이 점성이 올라가다 보면은 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하고 그죠? 안에 끈적끈적한 만약에 꿀 같은 게 있다. 심지어 더 점성이 높은 치약 같은 게 있다. 어떤 게 더 빠져나오기 어렵겠어요? 점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후지산 밑에는 이제 조면암질 마그마라고 하는 굉장히 점성이 높은 마그마로 이렇게 마그마 성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이제 굉장히 짧은 주기로 분화할 때는 현무암질 마그마, 제주도에 가면 까만 돌 있죠? 그런 까만 돌을 만드는 그런 마그마들은 이제 점성이 낮은데 조면암질 마그마, 우리 백두산이라든지 울릉도라든지 이런 화산에서 관찰되는 이런 마그마들은 점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이제 끈적끈적한 마그마로 이렇게 바뀌면서 화산의 분화 주기는 길어지고 대신에 얘를 모아놨다가 한 번에 방출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분화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런데 1707년 분화가 있기 전에 100년 동안 분화가 안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후지산에서 1707년 이후로 분화가 없어요. 그냥 한 300년 동안 지금 마그마가 안에 모여 있는 거란 뜻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100년 지났을 때 이만큼 모였으니까 300년 지났으니까 더 모인 거 아니야? 단순히 추적하는 게 아니고 일본 기상청에서는 후지산에다가 지진계를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즈믹 토모그래피라고 합니다. 지진파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뭐 마치 그거 같아요. CT 촬영 같은 거예요. 그 땅에다 설치를 하면 지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후지산 밑에 직경 한 5km짜리 마그마 방이 있는 거예요. 지진파는 이렇게 지구 내부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그마 방은 액체로 돼 있으니까 지진파 속도가 느려져요. 그 속도가 느려진 영역을 3차원으로 구성을 해보니까 직경 1km짜리 구형의 마그마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출을 하면 규모 5짜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그 지진계상에서 보면 이제 저주파성 지진이 계속 끊임없이 관찰이 돼요. 하루에서 몇 번씩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지금 마그마가 꿈틀꿈틀 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인데 가스도 지금 관찰을 하고 있어요. 관측을 하고 있는데 화산가스가 빠져나오질 않고 가스가 안 빠져나오네? 우리 보통 보면은 백두산에서 지금 굉장히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황화수소라든지 가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장백폭포 쪽에 여행을 가면은 거기 보면 이제 장백폭포수가 막 흘러오는데 거기 바닥이 보면은 계곡 바닥이 노래요. 이 황이 침출돼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유황에다가 그 물이 뜨뜻하거든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거기다 계란도 삶아서 팔고 그러는데 이제 보면은 막 유황이 나오고 막 황 냄새가 썩은 계란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그 말은 마그마 방 안에 있던 가스가 쉽게 빠져나온다는 건데 후지산 같은 경우는 가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스가 빠져나가줘야 원래 화산이 폭발하는 건 마그마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 마그마 안에 녹아있던 가스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 샴페인 스파클링 워터 같은 거예요. 이게 폭발하는 게 흔들어 버리면 콜라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콜라 안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빠져나오면서 터지는 것처럼 그 마그마 안에 가스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가스가 새지 않고 잘 가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화가 일어나면 폭발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거를 별개의 이벤트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1707년에 호에이 대지진 당시에 지진이 있고 48일 후에 후지산이 터졌잖아요. 지금 후지산 밑에는 대량의 마그마가 있고 지금 지진도 나고 가스도 지금 굉장히 충만한 상태인데 그 근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마치 그 탄산 가득한 이 샴페인을 흔들어 버리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난카이 대지진뿐만 아니라 후지산도 같이 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말이 난카이 해곡 지진에 1200만 명 이재민 그러면서 후지산에는 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2700만 명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도쿄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후지산이 분화하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후지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플리니식 분화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빠져나온 화산재와 가스가 성층권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성층권의 제트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초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괜찮죠.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화산재가 오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야 되니까 화산재가 그죠? 편서풍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난카이 해곡 지진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난카이 해곡의 규모 8 이상 지진, 9 지진 이런 게 나면은 아마 우리나라 남해안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마 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건물이 쓰러지기야 하겠냐마는 진동을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쓰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로 이제 난카이 해곡에서 이제 남쪽으로 남태평양 방향으로 이쪽으로 전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진이 딱 나는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도호쿠 대지진 그 지진을 느낄 수는 없었잖아요. 쓰나미 피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있고 나서 연세대학교 이제 홍태경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지진학자가 계십니다. 교수님 연구 결과인데 한반도가 도호쿠 대지진이 있고 나서 일본 쪽으로 한 5cm 정도 끌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5cm면 굉장히 큽니다. 교수님 말씀은 그렇게 한반도가 일본 쪽으로 끌려간 이후에 한반도의 지진이 활성화됐다. 좀 더 활발해졌다. 기억나시죠? 경주 지진 2016년, 포항 지진 2017년 규모 5 넘는 지진이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런 지진들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우리 동해안에서도 지진 발생하고 지금 전남 가리지 않고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 쪽에서 원래는 우리나라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보면은 태평양판이 유라시아를 서쪽으로 밀고 있고 지금 인도 대륙이 충돌하면서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약간 껴있는 짜부돼 있는 동서로 압축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 힘이라는 게 주던 힘을 더 세게 주면은 변형이 되기도 하지만 주던 힘을 더 약하게 줘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구라는 물질은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던 힘이 줄어들어도 이제 변형이 또 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 이제 동서 압축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난카이 해곡으로 필리핀의 판이 또 일본과 우리를 북으로 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 간의 어떤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만약에 일본 해구,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서쪽으로 이렇게 섭입하면서 밀고 있던 힘이 미끄러지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지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꽉 맞물려 있던 우리 마찰 계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정지 마찰 계수. 그 전까지는 이게 꽉 밀고 있다가 한계를 넘어가면 미끄러지는 그때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끄러지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힘을 받고 있었는데 미끄러지는 순간 그 힘이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작용하고 있던 이 광역 응력들이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던 큰 단층들이 응력 교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쪽으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지진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도 그거에 뒷받침하는 것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카이 해곡은 지금 일본 해곡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북으로 밀고 있는 힘이 만약에 제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에 응력장애 교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실제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나요?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드라마 시리즈로도 만들어지고 막 했는데 일단 그게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국 일본 열도라고 하는 곳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는 현상에 의해서 압축을 받아가지고 들어 올려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압축을 받으면서 들어 올려지기도 하지만 그 압축력이 약해지거나 섭입하는 이 판의 섭입 각도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들어 올려질 수도 있지만 다시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짧은 순간에 일어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긴 타임스케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아주 길게 놓고 본다면 그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관측될 수는 있겠으나 그 영화에서는 어떤 그 극적 재미를 위해서 하루아침에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